잠을 제대로 못 자면 큰일 납니다. 일단 수면이 부족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속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세포들은 자체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그런데 우리 뇌는 평소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언제 청소를 하냐? 잘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들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곳이 작동을 하면서 낮에 쌓였던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느냐? 노폐물이 쌓이면서 단백질의 변형이 오고 그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 제대로 못 자면 알츠하이머 걸린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수면 주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거나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면역 체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어요. 에너지는 떨어진 상태인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버티게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게 되면 면역계는 잠시 활동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7시간이 아니라 8시간 정도 자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권장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장 수면 시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절해 평균적인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 평균의 함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8시간이라고 해도 8시간보다 조금 더 자거나 혹은 조금 덜 자거나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은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요즘은 스마트 기기 덕분에 이게 좀 간단해졌습니다. 스마트워치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반지 형태도 나왔는데 그런 거 착용하면서 수면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일기를 쓰시면 되거든요. 스마트워치에서 내가 침대에 간 시간이 아니라 침대에 누운 시간이 아니라 잠에 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워서 잠든 시간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잠이 들어서 잠이 깬 시간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몇 시간일 때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은지를 일기를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7시간 20분 자면 몸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7시간 50분 잤을 때는 조금 뻐근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7시간 20분이 최적 수면 시간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거나 혹은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수면 시간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다르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야 잠만 자냐? 이게 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들, 유아들이 너무 많이 자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는데 학령기 정도 되면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이제 성인이 되면 7시간에서 9시간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권장 수면 시간이 조금 주는 거죠. 이걸 첫 번째로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면 주기가 청소년기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11시, 12시에 잠이 안 와요. 얘네들은 12시 넘어서 1시 정도 됐을 때 잠이 옵니다. 수면 주기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6시, 7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감안해서 핀란드나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등교 시간을 8시 혹은 9시 이 정도로 늦추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학교 와서 조는 아이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아이들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아이들의 발육이나 발달 상태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사회적으로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시죠. 꿈을 너무 꿔가지고 진짜 피곤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꿈은요 매일매일 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면 항상 꿈을 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꿈을 꿔서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억에 떠올릴 수 있는 꿈은 렘 수면 때 발생한 꿈입니다. 이제 렘 수면은 뭐냐면 안구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때거든요. 얕은 수면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뇌는 잘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꾼 꿈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꿈을 많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렘 수면 때 자주 깼다는 거예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렘수면부터 깊은 수면까지 반복되는데 그걸 한 서너 번 정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렘수면 단계에만 있었으면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꿈을 많이 꿔서 피곤한 거라기보다는 깊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깊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꿀까? 이게 또 연구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아마 예상하시는 그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그게 그대로 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꿈을 분석해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꿈을 많이 꾼다는 거죠. 물론 그 선후 관계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많이 꾸게 된 건지, 아니면 그런 꿈을 꿔서 그런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건지, 그 선후 관계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폭력적인 꿈은 되게 많이 꾼다는 거죠. 보통 이제 잠을 짧게 자는 사람을 숏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슬리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롱슬리퍼야, 한 10시간쯤은 자야 돼, 나는 숏슬리퍼야, 나는 4시간만 자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4시간만 자도 되는, 극단적으로 짧게 자도 되는 숏슬리퍼는, 혹은 10시간 이상 자도 괜찮은 롱슬리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반올림 해도 0%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0은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의 영향인데요. 이 유전자는 이제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 때문에 롱슬리퍼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주무시거나 너무 길게 주무시는 거는 부적절하고요. 그냥 숏슬리퍼, 롱슬리퍼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짧게 자는 사람 혹은 조금 길게 자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숏슬리퍼가 됐고 롱슬리퍼가 됐느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느냐, 이거는 부모님의 유전자의 영향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짧게 자고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짧게 잤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힘들었겠구나, 혹은 내가 너무 길게 자는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도 길게 자는 것 때문에 옛날에 여기저기서 구박 많이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친구나 모임에서 여행을 가시면 난 밤새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근데 넌 밤새 그냥 완전히 꿈나라 같더라, 이런 대화를 제가 종종 듣게 되는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에 대해서 수면 연구자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진짜로 주위가 떠나가도록 시끄러워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둔감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뇌파에서 수면 방추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12에서 14Hz 정도의 파형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수면 방추가 나타나면서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가 시끄러워도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부모님께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환경을 바꾸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요, 주변에 있는 소음을 차단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귀마개를 하라는 거냐? 아니요, 귀마개 해도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소리로 그 소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폐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쓰시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노이즈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노이즈에는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이트 노이즈가 있고 핑크 노이즈가 있고 브라운 노이즈가 있는데, 화이트 노이즈는 모든 주파수 대의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소리든 다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TV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치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치 하는 소리가 시끄럽지만 조금 있으면 그 치 하는 소리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그 치 하는 소리가 다른 주변 소음을 차폐해버려요. 그래서 잘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소음이 아주 막 고음이 들리거나 이런 때가 아니라면 화이트 노이즈에 있는 그 고음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약하게 해준 소음이 브라운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노이즈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약간 낮은 음역대에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소리가 들리면서 조금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낮잠은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낮에도 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밤에 한 번 자는 걸 이제 단상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단상 수면보다 낮에도 한 번 짧게 자고 밤에도 한 번 자는 이상 수면 패턴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후,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유럽 쪽에 가면 낮잠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그냥 너무 뜨거울 때 조금 자고 그 다음에 조금 해가 떨어지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업무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낮잠을 자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낮잠을 자면 좋으냐, 이거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랑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낮잠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낮잠을 없애자. 왜냐하면 그리스는 관광이 주 산업 중에 하나니까 그때 막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닐 텐데 낮잠 문화 때문에 다 자고 있으면 이게 좋은 거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낮잠을 없애자고 했었거든요. 놀랍게도 낮잠을 없앴더니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사망률이 높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리스에 가면 이카리아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낮잠 문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별명이 재밌어요. 죽음을 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의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왜? 잠을 충분히 잘 자서, 낮잠도 자고 밤에도 잘 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낮잠이 꽤 좋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하다가 낮잠을 잘하는 거냐? 실제로 일하다가 낮잠을 잘하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이 있고요. 물론 낮잠을 서너 시간 자는 건 아닙니다. 낮잠은 최대 90분을 넘으면 안 되고 보통 한 30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90분을 넘어버리면 밤의 수면 패턴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 적절히 30분에서 60분 사이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좋고요. 직업에 따라서는 됩니다. 그래서 예방 수면을 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실수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냐,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영국의 워윅 대학교에서요 이걸 메타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메타 분석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연구인데요. 1966년부터 2009년까지 최소 3년 이상 그 대상자들을 추적한 그런 연구들만 모았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죠. 3년 이상 추적 했으니까. 그 결과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잠을 원래 자야 하는 시간보다 짧게 자거나 혹은 길게 자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나만의 최적 수면 시간을 미리 찾아 놓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잠을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수면 패턴, 이걸 이제 크로노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으로 나누는데요. 최근에는 이걸 훨씬 더 세분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에 따라서 그 개수도 다르고요. 설명도 조금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2개보다는 한 4개 정도로 나누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4개로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냐면 사자형, 곰형, 늑대형, 그 다음에 돌고래형으로 나눕니다. 사자형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와 잘 맞죠. 그래서 규칙도 되게 잘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서 낙관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요. 수면 욕구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그렇게 수면 욕구가 강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편입니다. 이게 이제 사자형 인간이에요. 두 번째로 곰형 인간이 있는데요. 곰형 인간은 곰이 이제 하루 종일 낮에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자형보다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늦은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가장 활동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대부분은 곰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패턴이 잘 맞기 때문에 사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잠은 잘 자는 편이지만 그래도 회사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라고, 일찍 출근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늦게 자야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수면이 조금 부족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중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주중의 수면 시간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늑대형 인간입니다. 늑대형 인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늑대가 야간에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한 9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굉장히 활발해지죠. 그래서 자정까지 아주 활동적으로 보통 다니곤 합니다. 대략 15%에서 20%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늑대형 인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다만 아침형 인간, 사자형이나 곰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스템과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면 리듬이 깨지기 쉬운 편이죠. 마지막으로 돌고래형이 있는데요. 이걸 돌고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재미있어요. 고래는 포유류인데 바다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고래는 두 개의 뇌가 동시에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잠들면 익사해요. 그래서 항상 한쪽 뇌가 잘 때 다른 쪽 뇌는 깨 있습니다. 그거에 빗대서 이제 돌고래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만성적으로 좀 피곤한 편입니다. 특히 낮에 더 피곤하고요. 다만 밤에 주의력이 좀 높아지세요. 왜냐하면 밤에는 진화적으로 보면 밤이 굉장히 위험한 때였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곤두세우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긴장 상태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돌고래형이 상당히 지능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과는 맞지 않아요. 거기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간에 자기 때문에 비판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약 10% 이하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쭉 들으시고 내가 지금 어떤 타입인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타입을 알고 계셔야 일부러 수면 주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춘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책이든 만화책이든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여기에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야? 혹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면 왜 이렇게 한 거야?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명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자극을 주신다면 정말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게 뭐냐면 왜죠? 그걸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라는 질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질문 자체가 아이들을 고민하게 하고 또 원인과 결과를 계속 생각해 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왜 이런 거야? 이러면 아이들은 나무라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꼭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이걸 찾아볼까?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게 좋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제 응답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잘해왔을 때 결과에만 칭찬을 하시죠. 우와 진짜 잘했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 순간 되게 으쓱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육하원칙만 살짝 적용해서 질문을 바꾸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했어?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이렇게만 질문을 바꾸셔도 아이들이 갑자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랑 대화가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까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자극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문해력과 독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해력이 독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읽고 이해하는 행위까지를 말하죠. 그런데 문해력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읽고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를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독서만으로는 문해력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그냥 책을 읽었다고 소통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특정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금일, 이걸 금요일이라고 이해한다고 이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특정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논쟁이 지속되면 문해력의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문해력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은 고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검색만 하니까 디지털 기기 사용에 너무 익숙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험만 하게 되면 생각이 거기서 멈춥니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한테 자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학습지에 자석이 철이라는 금속에는 붙고 다른 곳에는 붙지 않는다라고 이제 종이에 쓰여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면, 아, 철이 있으면 붙고 다른 데는 안 붙는구나 하고 거기서 생각이 멈춥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방구 가서 자석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아이한테 주고 같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붙여봤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굉장히 신나하면서 여기는 붙네? 아빠 이거는 철로 만든 거야? 여기는 안 붙네? 이건 철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보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경험을 해야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생각도 더 확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하실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두세 개라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시간을 조금 내셔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아이들이 직접 공부한 거, 정보를 얻은 거를 오늘 무슨 공부했어? 라고 물어보시지 말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좀 전에 자석 이야기로 돌아가면 자석이 철에 붙는다는 거야? 그럼 다른 데는 안 붙는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하도록 유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험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지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프레임은 아주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프레임은 내가 무언가를 볼 때 사용하는 시선이에요. 그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 나만의 시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도대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은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걸 보고 있는가를 자꾸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때 보던 시선과 30대 때 보던 시선이 다른 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과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정상적인 거죠. 그 차이를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혹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접목하거나 절충점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대신 유튜브를 보고 싶다고 할 때 그게 만약에 책과 삶이라면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할지 잘 모르겠고, 일단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내가 배우는 채널이 다양해졌다고 생각하시고 유튜브도 그거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신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딱 유튜브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너 이거만 계속 보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유튜브를 왜 보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런 목적으로 보는 거구나. 그러면 아빠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이거는 이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너는 생각이 어때? 같이 물어봐 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강압적으로 하시면 반발심에 더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부모님과 아이가 그걸 조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빠르게 합의를 보실 수 있어요. 일종의 협상인 거죠. 그런 협상을 좀 자주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스마트폰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실 때는 보셔야죠.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시간만큼은 잠깐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시고 같이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집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내가 본 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내가 본 것에 대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그때 이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애들이 갑자기 발끈하거나 화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건데 왜 틀렸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직접 나무라지는 마시고, 아, 너는 이렇게 봤구나, 아빠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이들한테 그때 그걸 나무라면, 아,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과잉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좀 인식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요, 시간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생한 사건이 나중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왜 그런 시간의 순서로 발생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 경기를 좋아한다면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셔도 꽤 괜찮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분법적인 구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사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몇 개의 색깔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7개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실제로 7개의 색깔은 아니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범주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범주로 나누느냐? 편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이거 7개의 색깔이 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나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아이들 때부터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때 그거 말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많이 없어요. 예전보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거나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다양한 피부와 다양한 머리 색깔이 있다는 거를 사진이나 여행 등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꼭 해외까지 나가실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많은 광경들을 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력과 성실, 열심히 해야 된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성실성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노력과 성실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언제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이 잘못하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는 노력 휴리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결과물이 좋아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무의미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계획을 세우는데 생각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의 초보자보다 계획을 잘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지와 목적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상황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플랜 A, 플랜 B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시간 추정이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출발지에서 딱 목적지를 보는 거죠. 저기구나. 에이, 금방 가겠네. 금방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깊이 생각하는 힘의 차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 부가적으로 쓸데없는 노력 같은 거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꼭 계획부터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생기게 된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할인 현상입니다. 시간 할인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고 현재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5만 원을 드릴 수 있고 1년을 기다리면 6만 원을 드릴 수 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5만 원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면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내가 그걸 기다리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1년 후에 6만 원은 은행 이율로 따지면 세금 안 내고 20%,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만 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미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걸 저는 즉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찾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마련이죠. 무언가 내가 준비해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고민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답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할 때 참고서든 교과서든 노트든 쭉 본 다음에 큰 종이 같은 거를 펼쳐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일종의 스케치나 그림 같은 걸 그려봅니다. 그걸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큰 종이 한 장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요약 정리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가 궁금하면 바로 그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답을 찾다가 그 안에서 또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또 그걸 눌러봅니다. 이렇게 점프해서 가다 보면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지나면 내가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에게 큰 종이를 펼쳐놓고 너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써보자. 그리고 그거 나랑 같이 얘기해보자. 혹은 설명해 줄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생각하는 또 다른 존재인 인공지능과 생각의 품질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이 상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오래지 않아서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데 인간이 쓸모없다는 것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일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체될 거고 인간은 점점 더 일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생각하는 능력을 차별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인지 능력 덕분에, 이건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덕분에 여러 번의 혁명 동안 인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대부분 가내수공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생각을 차별화한 사람들은 거상이 됐죠. 그러면 지금 그런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의 생각을 차별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한 이야기인데요. 연구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그 많은 위대한 발명, 그 다음에 위대한 과학자들이 내놓은 결과, 그런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모두 다 협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